자, 계속해서 이제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주제, 무조건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 구성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딱 끊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게 1세대 1주택,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농지의 교환 분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이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쟁점으로서 미등기, 양도자산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게 토지하고요, 주택에 관한 부분이 주된 비과세 대상 관련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갑시다. 우리가 양도,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정의를 하고, 그 객체가 부동산 등이거나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주식 등에 해당이 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짐이 원칙입니다. 토지 팔아가지고요, 소득이 발생한다. 그럼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건물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 먼저 농지의 교환, 분합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한 20년 동안 3문제인가 4문제가 출제가 됐고, 최근은 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농지를 교환한다 라고 한다면 민법 공부하실 때 교환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논의할 때 낙성 계약이었었죠.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 금전 외 재산권의 상호 교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낙성계약, 쌍무계약.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의 교환 등, 또는 이제 농지를 두 개 농지를 하나의 농지를 합친다. 소유자는 한 명이 된다, 공유가 아니라 한 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관련된 쟁점 보겠습니다. 비과세 범위,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원래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경작성 필요한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 중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익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어떻다? 비과세, 바로 보충금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법상 교환계약 논의할 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보충금이라고 하는 것.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자, 농지교환. 어떤 사람이 1억짜리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A 농지는 1억짜리, 을이 소유하고 있는 B 농지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 이 두 개 농지를 교환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을은 2천만 원이라는 보충금을 같이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충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을은 A 농지 소유권을 갖게 될 테고, 갑은 B 농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2천만, 땅이 좀 좁아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에 어떻다? 2천만 원의 금액을 받은 거죠. 농지 교환에 따라서 2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치면은 토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 농지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것이 큰 편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이때 갑에 대해서 갑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냥 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법을 만든 취지는
경작성 필요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을 원활하게 하자. 양도소득세 걱정하지 마시고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큰 편이 1억이잖아. 1억의 4분의 1이 2,500입니다. 그래서 2,500 이하가 되면, 작은 쪽이 2,500 이하가, 차액이 2,500 이하가 되면 이때는 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한다. 다만 숫자 괄호넣기도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하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갑이 B라는 농지를 취득을 하고 2천만 원 받고요. 2년 동안 경작하고 만약에 이걸 또 제3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러면 갑에게 혜택을 줬던 비과세라고 하는 거, 이때 가서 양도소득세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기타 이 사람은 3년 이상 이렇게 경작을 하려고 했는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 땅을 뺏어갑니다. 수용이죠. 수용 전 단계에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저씨 땅 파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얼마에 팔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때 네! 라고 얘기하면 이걸 협의 매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저당권의 물상대 얘기하면서 목적물이 멸실되고 공용징수가 되게 된다 라고 하면 저당권자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 등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저당권의 물상대권, 즉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호수의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간단합니다. 설명 길게 드렸지만은 너무 내용이 간단해서 오히려 제가 민법에서 다루는 교환에 관한 개념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입니다. 농지 교환 등에 따른, 농지 매매 등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이 차액, 두 개 농지의 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고 3년 이상 경작 등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사례까지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과세 중에서 주택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 1세대 1주택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세대 2주택 얘기 뭐 등이 있을 테고, 농지 교환 불합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는 얘기할 때 농지의 교환 얘기하고요. 1세대 1주택 등에 관한 것이 기본적인 뼈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체계를 가지고 잡으셔야 됩니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공부 못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 열심히는 하는데 못한 비결, 너무 지역적인 내용에 몰입을 하다 보면 큰 뼈대를 잡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은 개별적인 주제는 알겠지만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면 아사리 판이 돼. 그래서 항상 뼈대를 잡는 훈련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자꾸 파버리는데 그러다 보면 뼈대를 놓치게 되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금방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 문화 하나의 쟁점 삼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생됐던 주제 농지가 무엇이냐 30회 때 한번 나왔었죠. 자, 우리가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상 현황이라고 하는 것, 재산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부상 현황하고 사실상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 당연히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을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주택 한 채 가지고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9억이야. 국내 소재. 그럼 이제 주택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하시는 세입자가 잘 모르고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버리게 됩니다.
고지했는데 이전해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해. 내가 엄형 오피스텔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세입자고요, 진짜 각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당신 전입신고를 해서 세법은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 2주택자가 되게 되면 나중 주택 팔 때 양도소득세 엄청 때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백날 약정을 해봤자 나중에 집 팔려고 했을 때 세입자를 어떻게 찾아? 그래서 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자하고 진짜 협의 잘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린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왜? 나중에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알았던 그 주택의 양도는 한참 후에 이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농지, 다시 갑시다. 농지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로 이용되게 되면 이것을 농지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공법할 때, 농지 정의할 때 농지 아닌 걸 배워달라고 했어. 초지하고요, 조경 목적의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는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이게 공법, 농지법 할 때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농지라고 하는 거,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가 또 뭐냐고 물어보겠다. 연목 같은 걸 얘기합니다. 소자는 연못 소자예요. 농도,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해서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농사짓는다. 사실상 현황에 농사 등을 짓고 있으면 이건 어떻다? 농지다. 그러면서 살벌치 이렇게 공법에서 얘기했던 초조, 시골은 초조하지 않아. 여기는 땅이야. 약간 느리고. 초지, 조경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바로 농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출제 포인트 아니고요. 이 농지랑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어. 그럼 비사업용 토지로 몰려.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진 않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이 겁나 셉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분명히 사용 안 하는데 불가피하게 농사를 못 짓는 땅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개? 예, 몇 개 안 됩니다. 25개. 서 있다 뒤집니다. 하나하나 의미색이라 죽습니다. 왜? 시험장에서는 그 긴 문장들을 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어요. 1분당 한 문제 푸셔야 되고요. 근데 그 농지 등중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25개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머리가 터져버려요. 약속하십시다. 자, 비사업용 토지.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가십시다.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분명히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냐 아니냐, 만약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갑니다. 10% 올라가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후에 어찌됐든 안 짓고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것을 양도했을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함이 원칙입니다. 여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자, 그래서
2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25개는 읽는데 한 50분 걸립니다. 겁나 지문이 길어. 그거를 읽어서 외워서 시험 주면 어쩌다 툭툭 튀어나오면 맞춘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약속하십시오. 점점점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얘긴즉슨 분명히 이용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높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겠어요? 외웁니다. 뭐라고? 다음 정보는 무엇을 고르시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정 틀린 것을 고르시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끊어서 외우는 게 방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 보이겠지만은 절대로 25개 외울 수 없어요. 자, 이런 식의 패턴, 2차 과목의 기본적인 출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25개 항목을 외우는 등, 물론 여러분이 외우시면 그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지. 너무 힘든 영역인데 외웠더니만 시험에 안 나오고, 아니면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패턴으로 날리는 거예요. 분명히 사용을 안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은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5개를 이해하고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무식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틀을 외우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2차 과목의 기본 속성이죠.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방대한 양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우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으로 다시 합시다. 분명히 쓱 보면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걸 판대. 그러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용을 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하게 투기 목적으로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이용을 못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농지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토지는 사용을 하면 안 돼. 개발을 하면 안 돼. 개발이라는 게 건물 짓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 자체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게 개발이 된다고 고독이고 공부하다 보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밭 이렇게 갈아 엎고 이런다고 토지 모양이 바뀐다고 거기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 됐다고 해서 행정 형벌을 때리거나 이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저 키워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 세법상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농지가 무엇이고 저런 이런 것들 다 쓸모없는 얘기야. 관련한 개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우리 세법은 많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다 불가피한 사유니까. 요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농지교환부랑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야 3년 이상 경작이라는 전제 요건하에서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농지 등과 관련해서 파생문수제 농업용도 등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차마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25개를 예시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 첫 번째 주제. 두 번째까지 가볼까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9억이라고 하는 것을 12억으로 늘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10월 정기국회에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양도소득세 약간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공부하게 될 장기부의 특별공제라고 하는 걸 축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정부 세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9억에서 12억까지 주로 수도권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 구간에 있는 사람 9억 초과 12억 이하가 있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또 이제 13억이든 14억이든 어느 정도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있지만은 그거 넘는 거 20억 30억짜리 있잖아요. 아파트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이 저 이제 있는 동네 보이게 되면 뭐 20억 30억이 거래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소득이 작은 구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9억에서 10억이 저렴하다고 얘기하면 되게 웃기긴 하지만은 이 구간은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20억, 30억 이렇게 가면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하여튼 이거는 아마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공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11월 달에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면 돼요. 다만 우리 중간에 이제 법이 약간 개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1세대 2주택 1급 부분은 약간 지금 제가 만든 교재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세대 1주택자. 다시 갑시다. 주택. 토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투기 목적도 아니고 집 한 채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거 팔았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마무시하게 뜯어버린다 등등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소재. 우리 아까 종합소득세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비슷한 거죠. 국내 소재.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작년에 더 그렇게 나왔던 거. 이 9억의 기준이 뭐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시가 아니고 또는 지방세색이든 시가표준은 아닙니다. 즉 개별 주택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가볼까요? 그래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 전부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상 시 실거래 가격이 9억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을 가지고 보게 되면 자, 실거래가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로서 보유기간 얼마? 2년 이상 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9억 이하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뜨끈뜨끈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거주기간 2년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유기간 2년만 충족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요게 이제 최근 시험 문제에서 한번 이슈가 됐었죠. 9억은 앞으로 12억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관련한 문제 검토합니다.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 지금 1세대 1주택자 9억 이하 이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주택을 팔았을 때. 그러면 1세대 다주택자, 즉 2주택자 이상이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주택이다 보니까 좀 세율이 낮으면 별개 문제고요. 그래서 주택수 계산 방법.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죠. 이 겁나 길고 복잡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파트를 공부를 해간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될 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객관식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너무 길고 등등등 이거 줄여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이 주택수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복합 건물. 자, 토지가 있고요.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 용도로 쓰이는 부분과 상가라고 그러죠. 주거 외 부분으로 쓰이는 용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고 토지가 있고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주택이라 정의하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2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고 1층은 상가로 쓰고 있다. 이 사람이 이걸 팔게 됩니다. 주택을 판 겁니까? 아니면 상가를 판 겁니까? 경우수 보십시다. 주택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2층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즉 상가가 60평, 주택이 40평이다 라고 하는 경우. 자, 적은 경우 볼까요? 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를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2층이 주거용도 40평, 1층이 60평 상업용도 라고 한다면, 이 1층 부분에 관한 부분은 어떻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보유기간 2년 1정기, 거주기간 2년 등의 요건 9억 이하라고 할지라도 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2층이 50평, 1층이 50평 똑같다 라고 했을 때, 이거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과 같을 때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를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케이스로 가야 돼. 자, 49평, 51평, 50평, 50평, 그 다음에 자, 지금 51평, 49평 이렇게 경우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1층, 이게 2층,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그럼 전부를 뭘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거래가 9억 이하가 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일정한 경우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질 않는다. 2층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액 기준으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겠지만, 같은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만약에 상가가 51이고 주택이 49다. 그럼 49까지만 주택이고 51평 부분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에 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사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거나 같을 때 이때는 주택 외부 주택으로 보질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가구 주택, 하나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끊어서 가십시다.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관련해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우리 부동산 학교는 건축을 공부하실 때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 3층에 330 이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소유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다가구는요 보통 통매매가 되죠. 왜? 전체가 소유자 한 명이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고, 다가구 통매매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분이 3층짜리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딴 데서 새 들어 살면서 그 원룸에 대해서 소유자 그 것만 주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룸을 통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택이 없다고 했을 때 통매매를 한다면 만약 이것이 9억 이하에서 거래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즉 2년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정부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과 똑같으면 그 나머지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적었을 때 주택 외 부분은 어떻다? 주택으로 보질 아니한다. 주택 부분만 비과세 되겠다. 다가구 통매매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주제는요, 그냥 시험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뭔가 썰을 풀어야지 닥치시길 바랍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공부할 수 있다라면 특히 이제 주택에 관한 부분을 만약에 중개 대상으로 주로 거래하는 동네다라고 전제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좀 난 다음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정 대상죠.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각 2년 이상 충족해야 되죠.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배제 사유라고 하는 거, 얘는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 사이드 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도 아시아 간단하니까. 원래 조정 대상적으로 전제했을 때 2년 보유, 2년 거주권 모두 충족을 해야지 9억이라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던 전제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 이상 거주주택을 취약, 근무상여편, 질병교양 등등 계제불이익이 정하는 사유로 양도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은 원래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주택을 팔게 된 사연이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가 갑자기 학교를 딴 데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네, 또는 직장이 바뀌었네, 아파서 어디를 가야 되네, 뭐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1년 이상만 거주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2년 보유, 2년 거주권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공공건설 임대주택, 포인트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서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 1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 기간 중 세도원 전문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일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를 하게 되면 설령 2년 보유, 2년 거주권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임대주택에서는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설령 2년 보유, 2년 거주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일반 주택은 1년 거주, 이거 6개월로 거주해서 틀리게 나와. 또는 임대주택은 몇 년? 5년 거주. 거주 1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거주게 되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항목은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법이라는 법을 모르면 말이 이해가 안 돼. 사안 설명드립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십시다. 뭔지는 몰라. 이거요,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분양전환이라고 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5년 거주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번에 분양 전환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 자체를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조정 대상자이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원칙이었었죠. 그러면 5년 거주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을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여러분 외우실 때는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불가피한 사유 이해되겠어? 임대주택은 5년 이상은 거주 이렇게 분양처럼 받자마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거기에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조정 대상자에서는 나머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 전제에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설령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체적으로 해외 이주 세운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세대 전원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민 가는 경우다. 또는 뭐 이제 뭐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이민까지는 국외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세대원 전원이. 그러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출국일로부터 2년 내만 양도를 하게 되면은 설령 이 사람이 2년 보유, 2년 거주권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자, 예를 들어서 2021년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사람이 2020년도 12월 달에 주택을 매수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자로 전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2년 보유, 2년 거주 권역을 충족을 해야지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 사자마자 갑자기 해외로 발령이 나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집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외 이주를 해. 근데 이제 이민 가려고 팔게 되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못했으니까 양도소득세 어마무시하게 따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단 얘가 해외 나가면서 집을 안 팔아. 왜? 집값이 축축축 튀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어 해외 20년 만약에 10년 있다가 한참씩 오르는 시기에 직전에 사놓고 나갔다가 팔게 된다. 그리고 2년 보유 2년 거주를 못 충족한 상태에서 10년에 판다. 어마무시한 양도책이 예상이 돼. 이렇게 편법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2년에 양도했을 때만 어떻다? 바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정답입니다. 일반 주택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설령 2년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요? 5년 이상 거주. 그리고 묶어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게 되면은 이때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요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주 1년 출국일 2년 이내라고 하는 거. 요 정도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설명은 더럽게 긴데 출제 포인트는 또 아니에요. 흘러가는 지분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볼 때 우리가 답만 탁탁탁 다 외우면 참 좋겠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자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해야지 1세대 1주택자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주기간 배지사유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안 산다는 얘기거든. 이때는 2년 보유 요건만 조정 대상자이긴 할지라도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거주기간 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 대상지역 공급 전에 매수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내가 샀는데 조정 대상지역이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취득했다. 기득권 보유주기 위해서 이때 그러니까 과거에 조정 대상지역에는 개념이 없을 때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주택을 샀는데 그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이 되면서 2년 보유 외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건 불합리하거든. 기득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거주기간 배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물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년 이상 거주 일반주택,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 출국 1로부터 2년 후에 물론 이제 어려운 게 이런 복합건물 하고 다가구주택 이 정도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주가 되게 됩니다. 잠시 그렇다. 이제 1세대 2주택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